의사협회와 당정이 어제 합의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욕협상이라는 내부 비난에 직면한 여당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운 하이선이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모레쯤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인데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을 스치듯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운영자들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손 세정제를 손에 바른 채 촛불을 켜던 여성이 폭발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Obviously went all over my face 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알코올 성분인 손 세정제 위험성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출고된 지 20분 만에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교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주말엔 경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또 정부 여당이 집단 휴진 중단에 합의했죠. 하지만 오늘도 의료 현장에는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발하는 건 전공의들만이 아닙니다. 공공의대 설립 또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해온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굴욕협상이다, 백기투항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코로나 사태 속 공공의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봉책이라는 말 뜻처럼 급한 불 끄려고 대충 바늘로 꿰맨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전공의 쪽 상황부터 박정서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내부 의견 취합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랑 얘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 동안 회의를 하고 오는 7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진료 복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 어제 오후 발표한 대전협 공식 입장문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까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추가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측에서는 전공의를 많이 설득한다거나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었고요. 밀실 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관련된 이사들도 전혀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전공의들은 합의 내용보다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어제 합의 이후 공개된 1분 20초의 통화 내역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갈등이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강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어제 저기 몸집은 뭐야? 그렇게 변명하시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새벽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대전협은 그쪽 비대위는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번 파업으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빚어진 대학병원들은 아직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소식이 없다며 일단 이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 전공의들의 결정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더라도 절대 포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지만 일단은 협의체 구성부터 최대한 서두른다고 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전공의들의 완전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것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국민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로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의협과의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과의 합의를 두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굴복이지 합의가 아니다. 의료개혁보다 더 힘든 개혁 과제들은 어떻게 헤쳐나가냐는 비판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SNS를 통해 백기 투항이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확충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는 않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다. 어떻게든 지금 막아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8명, 국내 감염은 1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159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200명 밑으로 내려온 뒤 줄곧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대구 북구 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과도 연관됐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회 몇몇 신도들이 소모임을 금지한 수도권에서의 처벌을 피하려고 대전에서 소모임을 한 사례가 신고되는 등 잠재적인 위험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오랜 기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지금의 2단계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와 동절기가 되면 대응이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대규모 인플루엔자 접종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서 그래도 될까 포기조차 할 수 없는 희망 고문.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런 감정으로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건 이해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종각 젊음의 거리. 주말 점심이지만 인적이 끊겼고 정막마저 감돕니다. 상점 곳곳에는 9시 이후 영업하지 않는다는 안내판들이 붙었고 심지어 가게 문을 닫은 곳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더 길어지면은 어떻게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종업원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아르바이트 인원들도 감축되고 일하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저희 입장에서 되게 힘든 그런 진짜 희망고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유지비라도 아껴볼 생각으로 차라리 가게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님들이 한 사람에게도 오면 이 집이 문 닫았으면 아예 그 손님조차도 다음에 문 닫았구나라고 인식이 될 테니까 그 한 분, 두 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뉘어서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애매한 영업금지 기준도 상인들에게는 답답한 일입니다. 낮에는 영업이 허용되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간판이 스터디 카페여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그 무인 스터디 카페랑은 조금 다르게 그 영업 형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 음식점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을 9시까지로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 방역당국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은
또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빚에 쫓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법원이 개인 회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권고했는데 정작 법원 따라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되고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채무자들 속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제2금융권에서 6천만 원을 빌린 김모 씨.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100만 원씩 60개월 납부 조건으로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성실히 빚을 갚던 김 씨.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모텔 청소, 고기 가공업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고 일자리조차 없습니다, 지금. 최근 대법원은 김 씨처럼 회생 중인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못할 경우 면책해주는 특별면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비자발적 실직은 특별면책 사유로 본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회생을 신청한 법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준칙을 마련한 건 서울회생법원이고 다른 법원들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가 하면 있어도 개정하지 않는 등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회 이상 연체되면 빚독촉이 가능한 개인회생 폐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법원은 연체 횟수를 5회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3회를 고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 절차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권고 이상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 법원마다 다른 기준에 채무자들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을 안 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요. 동일한 규정하고 동일한 준칙이 있으면.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할까 걱정됐던 태풍 하이선이 동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경이 크고 세력도 워낙 강한 만큼 절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하이선 이동 경로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어제 예보와 달리 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발달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밀어내는 벽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이선은 모레 아침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쯤 포항 북동쪽 60km 해상을 지난 뒤 다음날 새벽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동해안에는 초속 40m 이상 강풍을 동반한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경로가 변경돼도 여전히 강한 태풍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도와 강원 영동에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에서 145k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태풍을 대비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층 건물 옥상에서 물바지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렇게 와장창 소리가 나는 바람에 제가 나가보니까 사다리하고 이렇게 같이 떨어졌거든요. 경찰은 건물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강력 범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운영진은 누구인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여기에 신상이 공개되고 그만 숨졌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가람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학생 A씨를 지인 능욕범으로 지목하며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음란물 제작을 요청한 증거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음성 파일 등도 올렸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 지난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명 이후에도 디지털 교도소가 신상을 계속 공개하면서 A씨는 수많은 악플과 협박 문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다니던 학과 학생회는 진실을 알리려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과 빈소가 마련된 병원 홈페이지에는 A씨를 애도하고 디지털 교도소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 측은 거짓 주장에 굴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디지털 교도소가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15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임의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진들 중 일부를 좀 특정을 했어요. 국제공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검거 노력을 지금 계속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대 법을 넘은 낙인 찍기라는 이견이 맞서면서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휴가에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직접 받았다는 A 대위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에서 뺐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B 전 중령이 이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일 뿐더러 본인의 이런 검찰 진술도 조사에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병가를 현장에서 그냥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채널A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7월 무렵 검찰 조사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술조서에 보좌관의 전화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밝힌 A 대위도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조서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보좌관이 무슨 지금 해야 되지? 생각이 되게 했었습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밝힌 뒤 이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나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호위무사 아닌 엑스맨,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지킴이를 자처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조금 해명이 좀 이상한데 보좌관이 전화한 거 맞다. 그런데 추 장관이 지시한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누리꾼들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남이 하면 왜야? 내가 하면 민원인가 등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보좌관이 아니라 실은 추미애 아들 보좌관이었다는 얘기냐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추미애 장관을 감쌌죠? 네, 맞습니다. 과거 영상 먼저 보시죠. 아들 수사 끝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설을 쓰신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법무부 직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나한테 비판하지 마라. 나는 다 옳다. 무슨 지존입니까? 네, 김종민 최고위원도 나섰는데 논란만 키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거라고 봐요.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맞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추미애 씨 아들을 탈영시킨 겁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자, 지금 정작 추 장관 본인도 오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진 않는데 네. 제3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히든카드는 윤희숙. 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윤희숙 의원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어요.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나는 새 입장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윤 의원에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70년생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경제 전문가로 초선 의원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보통 중진 의원이나 외부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초선을 염두에 둔 거는 좀 의외군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의 조건으로 참신성과 전문성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는 그러한 인물이 참 적정한 사람이라고 저 자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기존 정치인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요. 당내 기반과 조직이 약한 건 초선 의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윤 의원 부인도 아직은 명확한 뜻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보궐선거가 7개월 남은 만큼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상황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1억) 넘는 차를 샀는데 출고하고 20분 만에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브랜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결함으로 리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환도 환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말엔 경제 환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랜드로버 매장에서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한 김모 씨. 출고된 차량 운전대를 잡은 지 20분 만에 외곽순환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속도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높아서 무서웠고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해당 차량을 타고 싶지 않았던 김 씨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같은 결함이 2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 조건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한 번 더 그거를 환불은 아니더라도 뭐 교환이라도 이걸 해줘야 되나. 5년 전 랜드로버 차량을 구입한 이재택 씨는 보증기간 3년간 시동 꺼짐이나 엔진 떨림 등으로 무려 19번이나 수리센터를 오갔습니다. 나가면서 차를 찾는 날 나가면서 소리가 또 나니까 또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 되고 또 예약을 잡아서 오시라 그러고 그럼 또 예약을 잡고 기다렸다가 차를 입고시키면 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보증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동 꺼짐이 발생하자 업체 측은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며 3천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고쳐서 중고차로 팔아봐야 이 가격도 못 받을 거고 하는 부분인데 고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거면은 속이나 후련하게 차를 부셔버리는 게 맞죠. 운전자들 사이에선 랜드로버 차량 구입이 뽑기에 비유됩니다. 운이 좋아야 고장이 덜 나는 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차량을 구매한 뒤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이 도입됐는데요.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하자가 1년 안에 2회 이상 반복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요. 중재를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레몬법이 도입된 뒤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레몬법 도입 후에도 교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 자동차 제작사들이 판정이 나기 전 소비자와 이면 합의를 해 결함이 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함 같은 경우는 다수의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결함들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리콜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레몬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많이 침해된다.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 비싼 차를 돈 주고 산 건데 이런 거를 왜 제가 겪어야 되나?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추석 선물로 뭘 준비할까 고민되신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일명 방역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 세트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캔이나 통조림 세트, 식용유 세트들 사이로 눈에 띄는 품목이 있습니다.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방역 선물 세트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용품들이 추석 선물용으로 등장한 겁니다. 요즘에는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거 사러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 이런 실용적인 걸 원하시기는 해요. 실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런 방역 세트가 1,500세트 넘게 팔렸습니다.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1.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선물 세트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확대 진열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들도 앞다퉈 추석 방역 선물 세트 판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추석 선물 세트의 대명사였던 과일 선물 세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긴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급격히 줄고 가격은 껑충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그리고 장마통에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 갖다가 이렇게 팔을까 봐. 이렇다 보니 각종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 방역용품이 추석 선물로 어떠냐는 문의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민족 대명절 추석에 선물 풍속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장학금 준다는 말 믿고 대학에 들어왔더니 본인 돈으로 학비를 내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희망사다리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만학도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45살 한모 씨. 지난해 겨울 모 대학의 신입생 모집 광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거였습니다. 100%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꿈꿔왔던 대학이었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그런 기회를 준다니까 너무 좋았죠. 하지만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해 강의를 듣던 한 씨는 지난 5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준다던 희망사다리 장학금 자격이 박탈됐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학금 시행 초기에는 나이 제한 조건 없이 모집했지만 시행 3년 차에 지원자가 몰려 예산이 부족해졌고 올해 2월 갑자기 나이 가산점을 신설에 적용하면서 장학금 수령 자격이 박탈됐다는 겁니다. 신청 당시에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을 해도 선발이 됐었어요. 근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발 배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이상 학생의 경우 지난해에는 41%가 장학금을 받았지만 갑자기 생긴 나이 가산점 때문에 11%만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국가 장학금 제도를 믿고 신입생을 선발한 해당 대학교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00년도 와가지고 지원자가 대폭 늘었다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기준을 바꿔가지고 그걸 확 잘라버리니까 우리도 황당하니까 계속 건의했지. 제도가 바뀌면 다음 년도에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 고지를 해주든지 했어야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 3년 차인 올해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만 1,175억 원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계획성 없는 어설픈 운영과 오락가락하는 선발 기준으로 어렵게 주경야독하는 늦깎이 대학 신입생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 지역을 즐겨 찾는다 하는데 애착이 있어서일까요? 원산을 콕 찍어서 간부들을 처벌했습니다. 요령 피워서 물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8시 현재 여기 원산시에서는
최대 250mm로 예상했던 강수량이 지금 314m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성인 남성 무릎까지 물이 들어찬 강원도 원산. 도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이 지역에서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원산시와 강원도 일꾼들이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부렸기 때문이라며 간부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종차대한 문제이며 특히 이번 결정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날 김재룡 당 부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신속하게 결정됐습니다. 수해에 태풍 피해까지 덮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을 동원해 무너진 집들을 새로 짓고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도 방송을 통해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10호의 이동 경로로 보아서 구와 유사하게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현재 예보대로라면 북한은 7일과 8일 사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호주 군이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를 대량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호주가 군사력을 키우는 게 우리 옆나라인 중국을 겨냥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남태평양에 외따로 떨어진 호주가 이러는 이유가 뭘지 최선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무한궤도를 굴리던 자주포가 일렬로 멈추어 서더니 일제히 사격을 합니다. 155mm 곡사포를 1분에 8발씩 최대 40km까지 쏠 수 있는 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K9 자주포 30문을 포함해 최대 1조 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5조 원 규모인 장갑차 수출 경쟁에서도 국산 무기는 독일 무기와 함께 최종 관문에 서 있습니다. 사실상 남태평양 주변에 특별한 적국이 보이지 않는 호주가 힘을 키우는 이유. 4,200km 떨어진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호주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233조 원을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국방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중국이 언급됐습니다. Australia has watched closely as China has actively sought to gain greater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And where such actions have unsettled the stability of our region, 중국군은 남중국해 인근 섬에 폭격기를 배치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 시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도 대중국 안보 협력체에서 호주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The Quad, which I think everyone knows is the United States, India, Australia, and Japan, first of all, represent four extraordinarily solid democracies.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체 편입 시도에 한국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방산 수출이라는 숙제도 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매일같이 손 소독하는 요즘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손 세정제 쓰고 촛불 켜려다 전신 화상 입은 사고가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윤수민 특파원이 실험으로 보여드립니다. 창문과 책상 근처에 폭발한 흔적이 시커멓게 남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세 딸과 자신의 개인 방역을 위해 손에 세정제를 바른 여성이 곧바로 촛불을 밝히다가 폭발한 겁니다. 작은 불씨가 손 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viously went all over my face 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여성은 온몸과 팔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알코올 70%가 함유된 손세정제입니다. 손세정제를 그릇에 직접 덜어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액체에 불이 붙은 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휴지를 가져다 대면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세정제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의 발화점이 낮다 보니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 겁니다. 밝은 곳에선 알코올에 붙은 불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f you're applying it
on your kids. It's highly dangerous. You can see there's no flame at all. The flame is invisible. But when I put my hand closer to it, I can feel the fire. 미국에선 땡볕에 주차한 차량 안에 손세정제를 두었다가 폭발이 일어난 사례들이 SNS를 통해 꾸준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불이 붙기 쉬운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주변 환경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연경이 가세하면서 어우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스포츠죠. 김유빈 기자입니다. GS칼텍스는 김연경을 조직력으로 막아냈습니다. 한두 점 차로 계속 끌려가다가 김연경의 퀵오픈을 러츠가 가로막으며 동점을 이끌어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소희가 역전 득점에 성공하고 이소영이 스파이크로 1세트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김연경이 5까지 걷어올렸지만 강한 공격이 GS칼텍스의 철벽 수비에 막혔습니다. 김연경은 심리적인 부담 탓인지 서브 범실까지 하고 맙니다. 분위기를 탄 GS칼텍스는 러츠의 밀어넣기 공격, 강소희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듀스 끝에 2세트까지 가져왔습니다. 기싸움은 3세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연경, 이재영, 루시아의 흥국생명을 상대로 러츠, 강소희, 이소영의 GS칼텍스는 한 점차 시속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이소영과 강소희의 연속 득점이 결국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무실 세트로 우승을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GS칼텍스에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만 겁니다. 넘기 힘든 어떤 그런 상인 거는 분명히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빈틈은 분명히 생길 거다. 강소희는 GS칼텍스의 통산 4차례 우승을 안기면서 MVP에 선정됐고 흥국생명 김연경은 수훈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현재 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월요일 오전 일본 규슈와 제주도 사이를 지나 오후면 동해안을 따라 북진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진 않더라도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최대 20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마이삭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좀 익숙하신가요? 한 주 내내 어디 들릴 때마다 QR코드 찍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고 사생활이 다 공개되는 것 같아서 찜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19가 심한지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위기가 불러온 감시, 낯설다가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 와중에 또 다른 감시의 눈이 생긴다고 하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정부가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를 샅샅이 볼 수 있다니 막강한 감찰기구나 다름없습니다. 자, 집값이 안 잡히는 게 과연 불법과 편법 때문만일까요? 또 9억이 넘는 집을 샀다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적당하고 싶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다가 집 살 때도 투기가 아니라는 각서까지 쓸 판입니다. 물론 투기를 감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개인을 감시하고 옥죄는 걸 당연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을 빌미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익숙해지는 건 아닌지 오늘 클로징은 부동산판 QR코드가 걱정된다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